네, 북한이 오늘 새벽 3시 17분쯤 평안남도 평성 일대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으로 추정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네, 자세한 소식은 전문가 모시고 살펴보겠습니다. 장광일 동양대 국방기술대학장, 박휘락 국민대 정책대학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북한이 75일 만에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어떤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보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75일간 북한이 도발을 중단 또는 자제하였다 이런 보도가 이제 계속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표현보다는 사실은 북한은 나름대로 어떤 새로운 도발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일련의 과정이고 나름대로 어떤 그 시간을 그런데 활용하였다 우선 그렇게 보여지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그 의도를 본다면은 북한이 미사일을 지난 9월 15일 이후에 쏘고 또 이제 사실은 이제 오늘 발사된 것은 지금 이제 ICBM급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은 ICBM이 그 화성 14호를 발사한 것은 7월 28일, 네, 7월 4일 이제 그렇게 7월 달에 두 번에 걸쳐서 발사했거든요. 그때 발사하고 나서 발사한 것에 대한 어떤 기술적 완성도가 사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미흡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분석이 많았었습니다. 네. 예를 든다면은 이제 재진입 기술이 완성이 됐느냐, 그다음에 재진입 이후의 종말 유도 단계가 정밀하게 완성이 되지는 않은 것 같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어느 정도 분석이었거든요. 그런 점으로 볼 때는 북한은 역시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ICBM을 개발은 하지만은 기술적 완성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계속 준비해 왔다. 그리고 그 준비를 해오면서 이제 시기를 대략 나름대로 이제 저울질했던 걸로 보여지고 그 결과가 막 오늘 새벽에 이렇게 발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예를 들어서 최근에 막 테러 지원국을 재지정한 거라든지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을 끝난 것이라든지 또는 이제 북한이 이제 나름대로 지금 일련의 어떤 그 정치적인 조금 그 어떤 뭐 이 최용해의 부각과 함께 황병서라든지 김원홍에 대한 어떤 뭐 이런 어떤 정치적인 뭔가 내부적인 문제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달 김정일의 이 소위 6주기를 앞둔 막 이런 여러 가지 국내외적인 상황을 놓고 오늘 탄도미사일 ICBM 이렇게 시험 발사를 겨냥한 것이 아닌가 우선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미사일 도발의 특이점이 바로 고각 발사를 했다는 점인데요. 지난 중장거리 발사를 통해서 거리는 이미 입증을 했고 그렇다면 북한이 사실 이번에는 사거리보다는 이 탄도에 대한 통제 능력, 즉 재진입 기술에 더 초점을 맞췄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뭐 요번이 고각 발사의 특징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지난 9월 15일 이제 이 실제 이제 사거리를 한번 해본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폭이 좁기 때문에 결국 높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북한은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ICBM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를 통해서 지난 수소폭탄 이후에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미국이 한반도에 손을 떼도록 그 강요한 그런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4,500km가 올라갔으니까 한 뭐 예를 들어서 3배로 한번 계산하면 한 이제 12,000, 13,000 간다는 거거든요. 상당히 이제 높은 그 수준으로 올라갔는데 이제 두 가지 저는 한번 정확하게 분석이 필요하다고 봐요. 하나는 이제 지금 일본의 경제 수역이 떨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그 관측을 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도 꽤 많이 이제 뭐 50분 정도 걸렸기 때문에 그렇다면 마지막 그 대기권에 재돌입할 때 그 탄두가 불타지 않고 그대로 끝까지 내려왔는지 그게 내려왔다면 이제 이 대기권 재돌입의 기술이 완성된 거거든요. 그 여부를 한번 봐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전문가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북한이 이렇게 갑작스러운 이 도약을 기술적인 비약을 한 것이 아니라 탄두 무게를 굉장히 줄였다. 사실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돌파 매질 할 때도 무거운 거는 짧게 던지고 좀 가벼운 게 멀리 던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그 관측이 있습니다. 실제로
ICBM이라면 한 500kg 정도의 탄두를 갖고 이제 쏴야 되는데 예. 그건 아주 이제 가벼운 걸로 쏜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도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우리가 북한의 기술을 과소평가도 해서도 안 되지만 또 과대평가해서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좀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과연 북한의 ICBM 능력이 어느 정도냐. 그래서 네. 거기에 맞도록 우리가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또한 최근에 발사 위치가 모두 달랐거든요. 이번에 평성 일대에서 미사일을 쏜 게 처음인데, 즉 이동식 발사가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일까요? 뭐 지금 보도 나오는 거 보면 처음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조금 더 분석을 해봐야 될 예.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 평성이라는 데가 이제 평양 북쪽의 순안 비행장 근처거든요. 네. 그 순안 비행장은 지난 7월달 그다음에 이제 그 일대가 다 미사일을 발사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가 어딘지는 이제 아직까지 정확히 나오지 예. 않기 때문에 크게 봤을 때 평성 일대, 순안 비행장 일대이기 때문에 그 지역은 제가 볼 때 이제 이동식 발사대를 가지고 쏜다면 사실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단지 예, 이 미사일을 이제 일본 열도 안쪽에 예. 사격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서쪽에다가 놓고 하는 것이 북한으로 봐서는 뭐 200-300km 정도의 이 거리를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북한이 아마 서쪽에 어느 지역을 택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그거를 갖다가 뭐 어떤 그 평성이라고 해서 처음에 이번에 발사됐다 또는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정확한 위치를 보고 분석하는 것이 맞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다면 저희가 이번에 발사 시점 또한 눈여겨볼 수 있을 텐데요. 먼저 주목되는 건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 경이었고 또 미국 시간으로는 낮 시간대였단 말이죠. 그렇다면 미국의 정치적 메시지를 한 번 더 던지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미국의 이제 낮 시간은 북한한테 사실 불리한 시간이죠. 아, 예. 그런데 이제 이쪽의 새벽 시간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우리는 뭐 2분 만에 대통령한테 보고됐다시피 바로 네. 이제 아는 것 같고요.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이 미국에서는 한 30분경에 이렇게 보고됐다고 그러는데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거든요. 그 얘기는 사실은 이제 이 태평양 사령부를 중심으로 하는 이 지역의 이제 감시 자산 이런 것들이 과연 이제 정확하게 작동했는지 그런 것을 회피하는 차원에서 보면 새벽이 좀 유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오면서 생각을 한 게 예. 새벽 3시를 선택을 한 것은 최근에 미국이 상당히 이제 그 훈련도 많이 하고 네. 군사적 옵션을 굉장히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는 사실은 이제 이 가장 핵심은 군사적 옵션을 시행하는 데 대한 구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죠? 사실은 미사일을 발사를 하려고 한다. 또는 발사 금방 했다.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지점만 가볍게 타격하는 건 충분히 정당성이 부여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새벽 3시라는 것은 예. 미국에 의한 선제 타격 또는 그 바로 발사 후에 그 즉각적인 예. 그 보복 타격의 어떤 그 잠재성 이것도 좀 우려해서 이 취약한 시간을 선택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예. 네, 그런가 하면 북한이 오늘 새벽에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미사일을 떨어뜨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본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일본은 어떤 의미에서 가장 뭐 우리 이상으로 예민하게 예. 반응을 할 수밖에 없고 네. 또 실제 그것은 이제 미사일을 할 때마다 항상 그 아베 수상이 직접 주관하는 내각 또는 강요회의라든지 우리로 따지면 이제 우리 NSC와 같은 네. 이런 회의를 갖다가 계속해서 소집을 해왔었습니다. 소집을 해왔고 또 미사일이 발사하면은 그 미사일 경보를 해당 지역 주민들한테 알려가지고 정부에서의 대응창뿐만 아니라 주민들까지도 만약의 경우에 대비한 이런 조치까지도 실제 훈련을 실시하면서 대응을 해왔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어떤 전술적인 차원도 있지만은 좀 더 크게 본다면은 북한의 이와 같은 도발적인 행동이 아베가 예. 지금 지향하고 있는 보통 국가화라든지 이런 어떤 그 군사 대국화로 가는 데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명분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오전에 트럼프와 아베가 전화 통화를 했다는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어떤 대화가 오갔을까요? 글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아베와 같이 이제 대화를 한 것은 과거에도 미사일 발사가 되면은 가장 먼저 대화를 통하곤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은 우리 대통령하고 먼저 통화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적절하다고 보지만은 네.
또 이 직접 이제 피탄 지역이 일본 지역이다 보니까 아베하고 같이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막 강력한 대응 주문, 그다음에 일치된 대응, 또 유엔에서의 어떤 공조, 막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원론적인 우선적인 그런 논의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그렇다면 이제 중국의 반응 또한 주목이 되는데요. 중국이 이번 북한의 도발 이후 어떤 태도를 보일까요? 저는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파악할 만큼 충분히 파악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이 북한의 핵 실험 또는 뭐 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또는 이전에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미련을 좀 버려야 되지 않느냐. 이제 중국을 어떤 그 변수로 보고 뭐 또다시 달라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기보다는 중국은 의뢰이 이제 북한을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북한에 대해서 별다른 조치를 안 취한다는 이런 가정하에 그럼 우리가 미국을 중심으로 또는 뭐 일본도 조금 협력을 얻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뭐 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 특히 저는 이 기회에 중국에 대해서 진짜 촉구하고 싶어요. 과연 중국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계속 바라는데 그 구체적인 보관은 뭔가? 북한이 저렇게 도발을 하고 국제사회의 모든 결의안도 다 무시하고 사실 중국까지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도 중국이 계속적으로 북한을 비호하는 것이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는 방법인가? 저는 사실 중국이 이제 동북아시아의 좀 어떤 지도적인 국가로서 이제는 북한에 대해서 이제 좀 강력한 통제를 할 필요가 있다. 사실은 뭐 원유만 조금만 사실 차단을 해도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좀 더 냉정한 자세로 좀 돌아갈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런데 얼마 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가 북한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김정은 면담은 불발됐었고요. 특사 방문 성과가 없어서 이렇게 중국이 미적지근할까요? 송타오 특사가 이제 지난 11월 15일 날 가서 3박 4일 동안 머물면서 사실은 김정은도 만나지 못하고 이제 중국으로 돌아가고 뭐 성과도 없다 이렇게 했는데 목적 자체가 이제 19차 당대회에 대한 설명을 하러 간 그런 것에 대해서 우선 한 두 가지 정도 북한에서는 좀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첫째는 우선 특사의 격이 낮았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북한이 중국의 소위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제재 동참에 대한 것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이런 요구를 뭔가 좀 메시지를 김정은한테 전하라고 했던 그런 것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여전히 중국은 현재의 스탠스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접점을 찾지 못한 것이 결국은 김정은 면담의 불발로 끝났고 또 미사일 발사 시점을 고려하는데도 제가 보면 뭐 어느 한 일정 부분은 그런 점도 북한이 고려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아까 말씀을 주셨지만 북한이 새벽 시간대에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다는 건 뭐 한미 군 당국의 대비 태세를 파악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을 텐데요. 근데 이제 우리의 대응이 상당히 빨랐어요. 도발 6분 만에 이 NSC 전체 회의 소집을 지시했는데 뭐 상당 부분 도발을 예지 감시하고 있다가 도발에 대응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이제 3시 17분에 북한의 미사일이 발사가 되었고 우리의 대응 미사일 발사 시점이 6분 뒤인 3시 23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면은 한 두 가지 관점에서 보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는 북한 미사일 발사 시점과 미사일 여러 가지 그 발사 정황을 우리 군 당국에서 거의 정확히 나름대로 파악을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왜냐하면 이제 그 뭐 어떤 그 지상에 있는 탄도미사일만 이렇게 발사한 것이 아니고 현무 그 지대지 미사일뿐만 아니고 함대지 미사일 해성 그다음에 공대지 미사일 스파이스 같은 것도 동시에 미사일을 발사해서 같은 시각에 이 세 미사일이 한 탄착점에 같은 시간에 떨어지게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상당히 정교한 준비가 거쳐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고 그것은 그만큼 북한 미사일 발사 정황에 대한 것을 나름대로 정확히 분석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지 그렇지 않았으면은 그렇게 아마 발사 직후 6분 만에 그것도 6회 공이 동시에 발사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군의 대응은 나름대로 적절했고
우리 정부의 어떤 그 판단과 이런 것들도 대단히 이번에 우수하지 않았는가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교수님, 문 대통령이 이 북한의 도발을 사전에 파악했다고 NSC 그 회의 직후에 발표했었는데요. 그러면 우리 NSC 회의가 종료됐는데 어떤 대응 방안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 전에 앞서서 이제 그 조금 추가로 이제 장 예. 학장님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의 개념은 사실은 이제 킬체인이라고 그래서 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다는 명백한 징후가 있으면 사실은 이제 사전에 이제 파괴시키는 거거든요. 우리 이제 뭐 핵무기를 못 갖고 있기 때문에 응징보복 자체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번에 6분 후에 사격은 했지만 과연 그 명백한 징후를 북한이 미사일 발사할지는 모른다. 예. 그랬지만 과연 명백하게 발사하고 우리를 향해서 발사하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선제 타격해야 할 상황이다 아니다 이걸 과연 판단한 만큼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었는가 하는 부분은 저는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NSC도 사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전에 조금 이제 그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는 예. 그런 그 지적이 있어서 계속 NSC 소집에 너무 신경을 쓰는 예. 것 같은데 실제로 북한이 핵미사일이 발사 준비를 하고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이제 대통령한테 이제 올라갈 건의가 실제 전쟁 상황으로 예. 본다면 자 지금 발사를 임박했습니다. 과연 선제 타격할까요 말까요? 사실 이런 결심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건 조치가 사실은 중요하지. NSC 자체는 저는 우리 NSC는 결정하는 그게 아니고 사실 이제 대통령의 자문기관의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께서도 이제는 NSC 소집보다는 실제적으로 이제 군에서부터 국방부 장관을 거쳐서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한테 필요한 건의가 올라가고 대통령이 어떤 주변 참모의 즉각적인 조언을 받아서 결심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좀 더 이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사실 NSC가 끝났는데 이제 그게 제일 답답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사실 북한의 이제 도발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결국은 이제 유엔을 통해서 새로운 제재안을 도출을 해서 더욱더 강력하게 이제 또 해야 되고 또 이제 뭐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예. 이렇게 하는 수밖에 그게 저희들 답답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지나치게 북한에 대해서 이제 뭐 화해와 협력 또 대화와 예. 이제 그 포용을 통해서 해결한다 이런 자세도 물론 가져야 되겠지만 예. 북한이 우리를 미사일로 또는 극단적으로 핵을 탑재한 미사일 공격했을 때 어떻게 조치하고 방어할 것인가 이 부분 특히 군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저는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사실 지금 NSC 구성부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NSC 요원 중에서 군사적인 전문성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또는 이제 그 밑에 실무자들도 군사적인 특히 핵과 미사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편성되어 있느냐. 그래서 만약에 미흡하다면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체 다시 한번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NSC를 회의를 하고 거기서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어떤 성명을 내고 하는 것보다는 이 NSC 또는 대통령 중심으로 한 국가의 통수 체제가 진짜로 어떤 위기에서 즉각적이면서 전문적으로 작동할 수 있느냐 안 되느냐 하는 이 부분을 좀 더 앞으로 면밀하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선제 타격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만약에 북한이 지금 미사일에 핵 무기를 탑재해서 우리를 쏠 가능성이 무지무지 높다고 한다면 예. 우리가 그 공격을 받고 반격을 해봐야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선제 타격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사실은 이 국제법 학자들도 좀 이견이 있습니다만은 예. 그것도 자유권에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핵을 공격을 받으면 반격의 권리 자체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말로 킬체인이라는 자체가 선제 타격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한 그러한 개념은 갖고 있고 그를 위한 능력은 구비하지만 그것이 실제 상황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적용될 것인가 이제 이 부분도 주도 면밀하게 검토하고 보완해야 될 그런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말보다는 이제 선제 타격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그 절차를 해주셨는데. 세부적인 절차와 역량을 예. 그렇다면 이제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태도는 변함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처리하겠다, 우리가 다룰 사항이라고 했는데 미국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일단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상황을 보고받은 것은 아마 백악관에서 이제 미 의회로 그 캐피털 힐로 가는 과정에서 거기서 아마 일단은 최초 보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때 네. 이제 첫 반응이 우리가 다룰 것이다.
또 북한에 대한 기존의 어떤 그 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하는 정도만 우선 얘기를 하였고 공식적인 반응은 지금 아직까지는 조금 있어야 나올 걸로 보입니다만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뭐 미사일이 우선 매티스 장관이 직접 얘기한 걸로 보면은 미국의 직접적인 위협을 느끼지는 않는다라고 한 걸로 봐서는 네. 기존의 어떤 대북 정책의 갑작인 변화는 이걸로 해서 변화는 있을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미국이 갖고 있는 최대한의 압박과 관여라는 이와 같은 큰 틀 속에서 국제사회와 함께 제재와 압박을 가하고 특히 아마 빠르면은 내일이라도 유엔 안보리가 개최가 되면은 네. 거기서 이제 미국이라든지 일본 그다음에 우리나라 등과 함께 이 새로운 어떤 제재라든지 뭐 어떤 결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압박을 더 강화해 나가는 이와 같은 정책을 아마 취하지 않겠는가 이런 예상이 일단 듭니다. 예, 일각에서는 고강도 제재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보면 이 북한이 김정일 사망 6주기인 다음 달 17일을 전후해서 핵실험이나 대형 추가 도발을 하리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핵실험을 다시 7차 핵실험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네. 가능성은 제가 볼 때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제 9월 3일 실시했던 제6차 북한의 핵실험이 나름대로 수소폭탄 핵실험을 하였고 어느 정도 북한 나름대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이제 그것이 뭐 군사적 완성도가 완성이 됐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네. 또한 이제 핵실험 위치의 그 풍계리 지역의 현재 그 일어났던 핵실험 이후에 여러 가지 그 인공 지진 및 자연 지진의 이런 현상을 볼 때는 핵실험까지는 하기나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 네. 그다음에 이제 장거리 미사일은 사실은 이것은 사전에 준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예. 또 이렇게 막 다시 이렇게 연거푸서 발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닐 겁니다. 아, 너무 급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렇다 본다면 이제 북한이 만약 할 수 있다면은 뭐 단거리 미사일 정도는 언제든지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준비할 수 있다고는 봅니다만은 무리해서까지 장거리 예. 미사일을 다시 발사한다든지 또는 7차 핵실험을 그때 바로 연속해서 한다든지 하는 것은 아마 가능성은 있지만은 그건 가능성이 좀 낮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교수님. 북한이 연이은 도발을 할 가능성은 낮지만 우리는 겁이 나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성주에 배치된 사드로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단거리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을까요? 대륙간 미사일은 그쪽으로 미국으로 날아가니까 성주에 있는 게 사드가 이제 뭐 요격할 수는 없죠. 그 사드는 사실 이제 그 앞에 글자가 THAAD에서 터미널이지 않습니까? 터미널 그 High Altitude Area Defense라는 그 용어입니다. 그래서 터미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뭐 버스 터미널 뭐 자기 홈으로 들어오는 걸 말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워낙 그 미사일이 빨리 가는 것을 따라가면서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드는 오는 것을 요격을 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지금 그 속도가 문제인데 이 정도를 갖고 4,500을 남쪽으로 돌려서 우리한테 쏜다면 사실 워낙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맞추기가 사실은 조금 어렵죠. 그런데 통상 이제 그 노동 미사일 정도가 이제 뭐 이 성주에 만약에 한다면 거기는 뭐 거의 한 100% 가까이 한 90% 이상 이 사드에 대한 성능은 정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유사한 이 이스라엘의 에로 3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한 99% 요격력을 자랑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주 근처에는 뭐 이런 그 중거리 미사일에 대해서는 그건 뭐 99% 가까이 요격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상당히 사드가 유용을 한 거죠. 다만 이제 이 서울은 굉장히 이 휴전선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서울을 공격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이 있습니다. 높게 쏴서 공격할 수도 있고 거기에 우리가 대비하면 또 낮게 쏘고 그래서 서울을 방어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잠깐 그 부연 말씀을 조금 이제 박 교수님 여러 가지 설명을 잘 하셨는데요. 네. 이제 우리 언론이나 국민들이 이 ICBM 대륙간 탄도탄을 북한이 발사했을 때 사드 가지고 그걸 막을 수 있느냐? 그것은 제가 볼 때 이제 질문 자체가 조금은 사실은 잘못되었다. 왜냐하면 사드의 목적과 사드 미사일이 방어하는 기본
그 방향이 중거리급 이하 미사일, 준중거리급 미사일을 요격하도록 돼 있는 미사일입니다. 설계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과 같이 마하 뭐 20을 넘어가는 미사일, 사거리가 수천 킬로미터가 올라가는 미사일을 잡는 그런 요격 미사일이 아니고 사드는 방금 말씀하신 최대 노동 미사일 또는 스커드라고 그런다면 스커디 개량형을 대략 한 1000km, 500km에서 한 1000km 정도 날아가는 정도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그런 요격 시스템이지 네. 이것이 ICBM급의 미사일을 갖다가 요격하는 그런 미사일로 요격 미사일로 설계된 것이 아니다. 아, 네. 그런 점에서 우리 국민들이 이건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정부도 미리 예고가 되었던 만큼 사전 준비를 다 하였다. 네. 그리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또 국제 상황에 동참하겠다. 뭐 이런 이제 메시지이고 북한으로 하여금 무모한 도발을 그만하는 것이 좋다. 빨리 대화의 대상으로 나와라. 라는 뭐 기존의 스탠스를 이 명확하게 메시지로서 전달한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일단 북한의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을 놓고 본다면은 우리 정부 특히 대통령까지도 막 실시간에 거의 보고가 되었고 이런 준비 정황이 우리 군뿐만 아니고 정부에서도 다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을 하신 걸로 보여지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대응도 발사 직후에 대통령께 보고가 되고 네. NSC도 저렇게 신속히 보고가 됐고 아직까지 이제 NSC에 대한 어떤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막 그런 막 결과도 제가 볼 때 방금 말씀하신 그런 틀 속에서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도발 시 즉각 응징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응 태세를 유지해 줄 것을 군에 지시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들이 있을까요? 뭐 우리 한국이 갖고 있는 건 이제 뭐 자 삼축 체계, 네. 3K라고 그래서 이제 뭐 킬체인, 그다음에 KAMD, KMPR인데요. 실제 이제 그 킬체인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이제 선제타격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능력은 이제 뭐 계속 확충해 나가면 되는데 실제로 이 결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또 네. 상황 판단이 계속 굉장히 어렵다 하는 것을 조금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고. 저는 그 대통령께서 이제 쭉 이제 뭐 상황도 평가하시고 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냉정하게 이제 그 하나의 상황에 대해서 북한의 의도를 이제 판단해서 대응하고 또 이렇게 하겠다 또는 이렇게 해주라 이렇게 요구할 것이 아니라 북한의 최종적인 목표가 뭐냐, 최종적으로 뭘 하려고 그러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사실 지금은 보면 북한은 우리 한국의 입장이든 또는 뭐 중국의 입장이든 뭐 국제사회의 이 어떤 그 요구든 전혀 무시하지 않고 뭔가 뚜벅뚜벅 길을 가고 있거든요. 그 최종 상태가 뭐냐, 최종 상태가. 최종 상태를 계속적으로 가고 있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또 그런 확률이 높다면 우리는 그 최종 상태에 대비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면 이제 뭐 태영호 전 그 주영 뭐 북한 공사도 이 얘기했습니다만 결국 이제 북한이 이제 이 6.25 때 다 못한 그런 한반도에 대한 그런 통일 이거를 주장하려는 거 아닌가. 또 이제 멀린 전 합참의장 또 최근에 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않을 것 같다.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러면 우리한테 이제 그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이겁니다. 북한이 과연 지금이 아니라도 나중에 능력을 확실히 갖추어서 핵미사일로 공격하거나 위협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국가와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를 위한 능력을 구비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미리 시작할수록 그만큼 준비 기간이 늘어나지만 임박해서 이제 북한이 예를 들어 실제적으로 위협하는 상황에서 대비를 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조금 이제 불편한 질문이지만 이제 최악의 상황에서 북한이 하려고 하는 바를 한번 판단을 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대비 태세도 미리부터 좀 이제 그 전환 또는 대폭적으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장광일 동양대 국방기술대학장, 박규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